새벽 4시, 치매 환자 박만수가 요양원에서 빠져나간다. 아들 준호는 충격에 휩싸인다. 저 걸음 저 눈빛 치매가 아니잖아. 낡은 구멍가게 앞에서 할머니와 만나는 아버지의 또렷한 목소리. 왔나? 치매 환자에게서 나올 수 없는 확신에 찬 그 한마디. 준호의 세계가 무너진다. 평생 알고 있던 아버지는 가짜였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요양원 은하정원은 겉으로는 참 조용했습니다. 복도 끝 화분에서는 먼지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여나고 거실 텔레비전에서는 늘 아침마당이 흘러나왔죠. 입소자들은 대부분 오후가 되면 졸음에 빠져들고 저녁 무렵이면 간병사들의 바쁜 발걸음 소리만 들렸습니다. 박만수는 그곳에서 치매 환자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78배 나이, 가끔은 숟가락을 들고도 밥을 못 떠서 간병사가 대신 떠먹여줬고 가끔은 손톱으로 테이블을 긁으며 여기가 갱도냐 하고 중얼거렸죠. 요양원 직원들은 그런 박만수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광부 출신 노인들이 흔히 보이는 증상이라며 말입니다. 박만수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7시가 되면 간병사 정희가 깨우러 왔고 박만수는 멍한 표정으로 일어나 세수를 했죠. 거울을 보면서도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앉아서 죽을 먹었는데 가끔 숟가락을 놓치기도 했습니다. 만수 어르신, 천천히 드세요. 정희는 58살 요양원에서 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녀는 박만수를 유독 신경 써서 돌봤는데 뭔가 다른 치매 환자들과는 다른 느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만수는 치매라고 하기엔 너무 조용했고 가끔씩 보이는 눈빛이 너무 또렷했거든요. 오후 2시쯤 되면 박만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하지만 정작 화면을 보는 건지 그냥 앉아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죠. 다른 어르신들이 말을 걸어도 고개만 끄덕일 뿐 대답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만수 씨, 오늘 날씨 좋지 않나요? 박만수의 대답은 항상 그랬습니다. 애매한 음성 하나로 모든 걸 대신했죠. 간병사들은 그런 박만수를 보며 중증 치매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사소통이 거의 안 되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새벽 4시 10분만 되면 박만수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희가 야간 순찰을 돌 때마다 CCTV 화면 속 박만수는 아주 멀쩡한 걸음으로 요양원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치 매일 같은 길을 걷는 사람처럼, 마치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아니, 이 양반은 낮에는 화장실도 못 찾더니 밤에는 어떻게 저렇게 똑똑히 걸어나가지? 정희는 처음엔 눈을 비볐습니다. 치매 환자들의 증상은 다양하지만 박만수처럼 밤과 낮이 완전히 다른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 그녀는 몇 번이나 원장에게 보고하려 했지만 그때마다 박만수는 아침이 되면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박만수가 새벽에 나갈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낮에는 비틀거리며 걷던 사람이 새벽에는 등을 곧게 펴고 성큼성큼 걸어나가는 거예요. 마치 30년은 젊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박만수의 외아들 박준호가 있었습니다. 52의 나이로 중소기업 대표까지 올라선 성공한 사업가였죠. 사무실에는 산업훈장 액자가 걸려 있었고 요양원에 올 때마다 향수를 뿌린 듯한 깔끔한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준호는 일주일에 한 번 정확히 목요일 오후 4시에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방문은 시계처럼 정확했고 머무는 시간도 항상 30분 정도였죠. 아버지, 오늘은 절 알아보셨어요? 준호는 웃으며 물었지만 눈은 계산기처럼 차가웠습니다.
박만수는 그 질문에 멍한 표정으로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주 희미한 미소를 지었죠. 그 미소는 몰라서가 아니라 참고 있는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잘 지내고 계시죠?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준호의 질문은 늘 형식적이었습니다. 마치 업무 보고를 받는 것처럼 필요한 정보만 확인하고 떠날 준비를 했죠. 박만수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떠난 후 박만수는 창가에 앉아 아들의 차가 사라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때만큼은 또렷했어요. 마치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준호야, 내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뭘로 나를 버렸는지 그걸 보고 싶다. 박만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이 언제쯤 진짜 아버지를 찾을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이가면 뒤에 숨은 아버지를 외면할 것인지 궁금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 박만수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앉아 반찬을 집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김치를 흘리기도 했고 국물을 엎지르기도 했죠. 정희는 그런 박만수를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천천히 드세요. 급할 거 없어요. 박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욱 조심스럽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새벽에 만날 사람과 나눌 이야기, 그리고 아들이 언제쯤 진실을 알게 될지에 대한 계획 말입니다. 밤 9시가 되면 박만수는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자리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잠이 들기를 기다렸죠. 하지만 그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까지 조용히 시간을 세며 기다렸어요. 요양원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간병사들의 발걸음 소리, 어르신들의 작은 콧꼬리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리만이 정적을 깼죠. 박만수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자신만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새벽 4시 5분, 박만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동안 그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침착하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낮에 입던 요양원 잠옷을 벗고 구석진 곳에 숨겨둔 허름한 점퍼를 꺼냈죠. 그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치매 환자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말입니다. 신발끈을 묶고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몇 장의 지폐가 들어 있었어요. 박만수는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야간 순찰을 도는 정희의 동선을 정확히 알고 있는 듯 했죠. 정희가 2층으로 올라가는 타이밍에 맞춰 박만수는 1층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정문의 자동문은 새벽에도 센서로 열렸습니다. 박만수는 아무 거리낌 없이 문을 나서며 찬 새벽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어요. 그 순간 그의 등은 곧게 펴졌고 걸음걸이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편 어느 날 새벽 4시 반쯤 요양원 앞을 지나던 택시기사 김태호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는 30년 넘게 택시를 운전해온 베테랑이었죠. 새벽 운행 중에 별의별 일을 다 봐왔지만 이번 일은 뭔가 달랐습니다. 저 어르신이. 김태호는 백미러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허름한 점퍼 차림의 노인이 골목길로 사라지며 누군가에게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었어요. 받는 사람은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였고 둘 사이의 대화는 들리지 않았지만 뭔가 진지해 보였습니다. 김태호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새벽에 요양원에서 나온 노인이 누군가와 은밀하게 만나서 돈을 주고받는다니 뭔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혹시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에 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김태호는 고민 끝에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정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실례지만 여기 박만수라는 어르신 계신가요? 네, 계세요. 무슨 일이시라고요? 정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태호는 망설이다가 어제 본 일을 설명했어요. 그 어르신이 새벽에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봉투를 건네는 걸 봤어요. 혹시 사기당하시는 건 아닌지.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가 CCTV에서 봤던 장면들이 떠올랐거든요. 정말요? 확실히 보신 거예요? 네, 분명해요. 치매 환자라고 하기엔 너무 멀쩡하게 걸어 다니시던데. 김태호의 증언은 정희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꿨습니다. 그녀는 즉시 원장실로 달려가 상황을 보고했어요. 원장 이성호는 55살의 중년 남성으로 은하정원을 운영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는 정희의 말을 듣고 당황했어요. 뭐라고? 박만수 어르신이 새벽에 외출을? 네, 원장님. 그리고 누군가와 만나서 돈을 주고받았대요. 이성호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치매 환자가 무단으로 외출하는 것도 문제지만 돈거래까지 한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보호자에게 연락해야겠어. 박준호 씨 번호 있지? 그날 오후 박준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회사 사무실에서 중요한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요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박준호 대표님이시죠? 은하정원 원장 이성호입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바쁜 와중에 요양원에서 전화가 오면 늘 귀찮은 일이었거든요. 아버님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시간 되실 때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전화로 말씀하시면 안 되나요?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무슨 문제가 생겼나 싶었어요. 1시간 후 준호는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원장이 직접 맞이했고 정희도 함께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성호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택시기사의 증언, CCTV에서 확인된 박만수의 새벽 외출, 그리고 누군가와의 만남까지 말이에요. 준호는 점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새벽에 나가신다고요? 네, 매일 새벽 4시쯤에 나가셔서 1시간 정도 후에 돌아오시는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어떻게 혼자 밖에 나가요?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하려고.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치매 환자가 정확한 시간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사실 어르신이 낮과 밤의 행동이 너무 달라요. 낮에는 정말 치매 증상을 보이시는데 새벽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 멀쩡하게 걸어 나가세요. 마치 젊은 사람처럼요.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치매라는 게 정말 맞는 건지 의심스러웠죠. 혹시 CCTV 영상 볼 수 있나요? 이성우는 끄덕이며 준호를 보안실로 안내했습니다. 화면에서 박만수는 정말로 멀쩡한 걸음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낮에 비틀거리며 걷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의심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정말 치매인가? 아니면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새벽 외출, 누군가와의 만남, 그리고 낮과 밤의 다른 모습까지 모든 게 수상했어요.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말이에요. 준호는 다음 새벽 아버지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새벽 4시에 일어날 이유가 전혀 없는 그였지만 호기심과 의심이 그를 잠들지 못하게 했어요. 그는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평소 입지 않던 낡은 점퍼를 걸쳤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미행하게 될 줄이야. 준호는 쓸쓸하게 중얼거리며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요양원까지는 집에서 15분 거리였지만 새벽 시간이라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는 요양원 맞은편 골목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새벽 4시 정확히 박만수가 나타났습니다. 어제 CCTV에서 본 것처럼 그의 걸음은 놀라울 정도로 확고했어요. 낮에 보던 비틀거리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준호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박만수는 큰 길을 피해 골목길로만 다녔는데 마치 이 길을 수십 번 걸어본 사람처럼 망설임이 없었어요. 10분쯤 걸었을까 박만수는 낡은 구멍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간판도 흐릿하고 문은 닫혀 있는 그곳에서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허리가 구부정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한 76살의 할머니 김순자였습니다. 왔나? 박만수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그 목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요양원에서 들었던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치매 환자에게서 나올 수 없는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며 작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내 아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던데. 아직도 내 아들이니까. 박만수는 말끝을 흐렸지만 그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담장 뒤에 숨어서 숨을 죽였습니다. 두 노인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너를 요양원에 넣어두고도 잘 지내나? 박만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잘 지내지. 내 덕에. 그 말에 준호의 가슴이 콱 막혔습니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았거든요. 순자는 봉투를 소중히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고생할 필요 없어. 고생이 아니야. 빚을 갚는 거지. 박만수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일은 이미 오래된 일이야. 내가 평생 짊어지고 갈 이유는 없다고. 내가 살아남았잖아. 대신에 두 사람의 대화는 준호에게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무슨 빚인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아버지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순자가 갑자기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누가 따라온 것 같다. 기분이 이상해. 박만수의 시선이 정확히 준호가 숨은 방향으로 꽂혔습니다. 준호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발각된 것 같았거든요. 박만수는 한 걸음 다가오다 멈추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야, 내가 직접 보고 싶었나? 그 말에 준호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호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차로 돌아와서도 한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었거든요. 아버지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새벽에는 완전히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왜 요양원에서는 치매인 척했을까요? 그리고 저 할머니는 누구이고 무슨 빚을 갚는다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또렷한 목소리, 확신에 찬 걸음걸이, 그리고 마지막의 한 말까지 모든 게 충격적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회사에 가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아버지 생각만 났어요. 비서가 몇 번이나 불러도 대답하지 못할 정도였죠. 대표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아,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그날 오후 회사를 일찍 나와서 도서관으로 갔어요. 인터넷으로 김순자라는 이름을 검색해 봤지만 특별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버지의 과거를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젊었을 때 탄광에서 일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때 일과 관련이 있을까요? 준호는 시청 민원실로 갔습니다. 오래된 산업재해 기록을 찾아보고 싶다고 했더니 담당 공무원이 보관소로 안내해 줬어요. 먼지 냄새가 나는 보관소에서 준호는 1987년 탄광 관련 서류들을 찾았습니다. 그 중에서 사고 기록을 발견했을 때 준호는 숨이 막혔어요. 탄광 붕괴 사고, 사망자 12명, 부상자 다수. 그 명단 속에 박만수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살아있어요. 어떻게 사망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을까요? 더 충격적인 건 명단 옆에 작은 메모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유가족 보상금 수령자 김순자 당시 38세. 준호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새벽에 만났던 할머니, 아버지가 말한 빚, 그리고 보상금까지 뭔가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준호는 서류를 복사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또다시 잠들 수 없었어요.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두려웠거든요. 이제 준호는 확신했습니다. 아버지가 숨기고 있는 진실을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말입니다. 준호는 탄광 사고 기록을 들고 김순자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연립주택 2층 원룸, 문을 두드리자 순자가 나타났어요. 누구세요? 박만수의 아들 박준호입니다.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준호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들어와요. 준호는 서류를 꺼내며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1987년 탄광 사고, 아버지가 사망자로 되어 있는데 할머니가 보상금을 받으셨네요. 무슨 일인가요? 순자는 오래 침묵하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갱도 붕괴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하지만 회사에서 그걸 숨겼죠. 왜요? 보상금 때문이에요. 생존자에게는 치료비만, 사망자에게는 거액을 줘야 했거든요. 회사는 내 아버지를 죽은 것으로 처리했어요. 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는 왜 동의하셨어요? 협박당했어요. 진실을 밝히면 해고하고 다른 직장도 못 구하게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내 아버지는 죽은 사람으로 살게 됐어요. 대신 보상금 일부로 내 교육비를 댔고.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도 아버지가 드리는 돈은 그때 받은 보상금을 조금씩 돌려받는 거예요. 평생 빚진 마음으로 사는 거죠. 준호는 그날 저녁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박만수는 평소처럼 멍한 표정으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아버지, 탄광 사고 이야기 들었어요. 박만수의 숟가락이 멈췄지만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만하세요. 다 알고 있어요. 준호는 소리쳤지만 박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너, 누구냐? 그 순간 준호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연기인지 진짜인지 전혀 구분할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준호에게 재무이사로부터 충격적인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공장 부지 매각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요? 등기부에 1987년 설정된 오래된 가압류가 나타났는데 명의가 박만수 어르신으로 되어 있어요. 준호는 피가 식었습니다. 그 땅은 현재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는 재개발 예정지였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당시 탄광 회사 소유 땅이었는데 사고 보상 차원인 것 같습니다. 준호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가 그 땅에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날 밤
준호는 다시 아버지를 미행했습니다. 박만수와 순자의 대화가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그 땅 이야기 들었나? 순자가 물었습니다. 응, 준호가 알게 됐을 거야. 이제 숨길 수 없겠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박만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겠어. 그게 내 마지막 시험이야. 준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시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준호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가압류를 해결하려면 어르신의 동의가 필요한데 치매 환자로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후견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준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후견인이 되면 아버지의 모든 재산권이 자신에게 넘어와요. 수십억 원의 땅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되죠. 그러나 그 순간 준호의 머릿속에 욕심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어차피 치매다. 그 땅을 팔면 회사도 더 키울 수 있고, 준호는 자신의 생각에 놀랐지만 동시에 유혹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준호는 요양원 원장 이성호를 따로 만났습니다. 원장님, 아버지 후견인 신청을 하려는데 CCTV 영상 좀 넘겨주실 수 있나요? 법적 절차에 필요해서요. 이성호는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어르신이 새벽에 나가시는 건 그것만 더 문제죠. 치매 환자가 혼자 돌아다니면 사고 날 수도 있어요. 더 철저히 관리해 주세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출 완전히 금지시켜 주세요. 안전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호자의 요청이니 거부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박만수는 새벽에 나가려다 요양원 직원에게 붙잡혔습니다. 어르신, 어디 가세요? 나가시면 안 돼요. 박만수는 잠시 멈추더니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나가야 돼. 약속? 약속이. 그 울음소리가 너무 처절해서 정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요양원을 방문한 준호는 냉정했습니다. 치매 증상이 악화된 것 같네요. 앞으로 외출은 절대 금지해 주세요. 준호는 그렇게 말하며 후견인 신청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억 원의 땅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아버지의 자유쯤은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준호는 후견인 신청서를 작성하며 변호사와 세부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정신감정과 함께 치매 진단서,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동의가 필요했어요. 대표님, 어르신께서 정말 치매가 맞나요? 가끔 후견인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변호사의 질문에 준호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요양원에서도 확인했고 의사 진단서도 있어요. 그리고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새벽에 혼자 배회하는 증상도 있어서 더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지만 진실도 아니었습니다. 한편 요양원에서는 박만수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외출이 막힌 후 그는 하루 종일 창가에 앉아서 밖만 바라봤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말수도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정희는 그런 박만수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르신, 뭐라도 드세요. 이러시면 몸이 더 안 좋아져요. 하지만 박만수는 대답 대신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생기가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이틀째 되는 날, 김순자가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박만수를 만나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지만 직원들은 보호자 허락 없이는 안 된다며 거절했어요. 제발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요. 죄송해요. 규정이라서. 순자는 할 수 없이 요양원 밖에서 박만수가 있는 창을 바라봤습니다.
박만수도 그녀를 보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만날 수 없었어요. 준호는 그 사실도 모른 채 회사에서 매각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후견인 승인만 나면 가압류를 해제하고 땅을 팔 수 있었거든요. 대표님, 매수업체에서 계약금 준비 완료했다고 연락 왔어요. 재무이사의 보고에 준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법적 절차만 마무리되면 바로 진행하죠.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지역 신문사 기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이창호 기자입니다. 혹시 1987년 탄광 사고에 대해 아시는 바 있나요? 준호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제보가 들어왔어요. 당시 사고에서 생존자가 사망자로 처리됐다는 내용인데 박만수 씨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요. 준호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버지는 지금 치매 상태라서 그렇다면 직접 취재해 보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준호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뭔가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호의 사무실로 택배가 하나 도착했는데 발신자는 김순자였어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녹음기와 함께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내 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진실이야. 한번 들어봐라.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오래된 테이프에서 흘러나온 것은 박만수의 목소리였어요. 순자야, 나는 괜찮다. 준호만 잘 키우면 돼. 내가 죽은 사람으로 살아도 상관없어. 대신 준호는 떳떳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 하지만 만수야, 이건 너무 억울하잖아. 억울해도 어쩔 수 없지. 회사랑 싸워봐야 우리가 이길 수 없어. 차라리 준호 미래를 위해 참겠어. 준호는 그 녹음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재무이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요? 은행에서 연락 왔는데 누군가 우리 회사 대출 관련해서 제보를 했대요. 부정한 방법으로 담보를 설정했다는. 준호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누가 제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건 비밀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내일 감사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박만수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는데 준호를 보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아버지, 녹음 들었어요. 박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오셨던 거군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버지를 후견인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 땅 때문에. 박만수는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제발 대답해 주세요.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그때 박만수가 처음으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는 나를 버리고 싶었냐? 그 질문에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면 나를 이용하고 싶었냐?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리 변명해도 사실은 그랬거든요. 박만수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그 말에 준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은행 감사는 물론이고 신문사 기자 그리고 김순자의 제보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재무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인 것 같아요. 누군가 우리를 겨냥하고
준호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치매인 척하면서도 모든 상황을 조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버지는 준호를 시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준호는 그 시험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준호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회사를 일찍 나와 정희를 따로 만났어요. 카페에서 정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가요? 정희는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박만수가 베개 속에 숨겨두었던 것이었어요. 어르신이 이걸 몰래 적고 계셨어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았습니다. 8, 90년대 느낌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준호 학원비 12만 원 집 보일러, 고장 3만 5천 원 준호 교복값 8만 원 순잔의 보상금, 그건 내가 죽은가? 준호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적어둔 기록이었거든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준호가 사람 되면 그때 진짜로 늙을 거다. 준호는 그 문장을 보고 울컥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거든요. 정희 씨, 아버지가 새벽에 나가신 진짜 이유가 뭘까요? 정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셨어요.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받을 돈을 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럼 김순자 할머니에게 돈을 드린 게 보상이 아니라 사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님을 지키려는 마음도 있으셨을 거예요. 준호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아버지의 새벽 외출은 도망이 아니라 책임감이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준호는 김순자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순자는 준호를 보고 예상했다는 듯 문을 열어줬어요. 왔구나. 할머니, 제발 아버지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세요. 순자는 차를 우리며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그 사고 이후로 평생 2번 죽었어. 한 번은 갱도에서, 또 한 번은 마음속에서. 무슨 뜻이에요?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때문이야. 12명이 죽었는데 혼자만 살아남았다는 생각에 괴로워했지. 순자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으로 살기로 했어.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너만큼은 제대로 키우겠다고 다짐했지. 그럼 지금까지 아버지가 하신 일들은 다 너를 위해서였어. 새벽마다 나와서 나한테 돈을 주는 것도 치매인 척하는 것도 모두. 준호는 가슴이 막혔습니다. 왜 치매인 척하셨을까요? 순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나서 아버지가 부담스러워졌잖아. 그래서 스스로 사라지기로 한 거야.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럼 요양원에 들어간 것도 내가 죄책감 없이 자기 인생을 살았으면 해서였어. 하지만 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뭐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지켜보고 싶어 했어. 그게 내 아버지의 마지막 바람이었지. 준호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시험한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무이사를 불러서 말했어요. 공장 부지 매각 취소합니다. 네, 대표님, 그럼 회사가, 그리고 후견인 신청도 철회하겠습니다. 재무이사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감사도 있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면으로 맞서겠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거죠. 그날 오후 준호는 이창호 기자와 만났습니다. 기자님, 1987년 탄광 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창호는 녹음기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정말 생존자가 사망자로 처리된 게 사실인가요?
준호는 깊게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생존자는 제 아버지입니다. 기자는 놀라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왜 침묵하셨나요? 몰랐어요. 아버지가 평생 숨기고 살았거든요. 저를 위해서. 준호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줬습니다. 보상금 이야기, 새벽 외출, 그리고 치매 연기까지 모든 것을 말이에요. 기사가 나간 후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탄광회사의 은폐 공작과 한 가족의 숨겨진 희생이 세상에 알려진 거예요. 그날 저녁 준호는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박만수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박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사 보셨죠? 이제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됐어요. 박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평생 고생하셨네요. 박만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생이 아니었다. 네, 너를 키우는 게 행복이었어. 준호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연기하세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박만수는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치매 환자의 미소가 아니라 아버지의 미소였어요. 준호야, 내가 와줘서 고맙다. 그 순간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바란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었어요. 그저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랐던 거였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일주일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탄광사고 피해자 가족들이 하나둘 나서기 시작했고 검찰에서도 수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어요. 준호는 회사에서 연일 기자들의 전화를 받아야 했습니다. 박 대표님, 아버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아직 몸이 많이 약하셔서. 준호는 여전히 아버지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만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요양원에서 박만수는 정희에게 부탁했습니다. 정희 씨, 내일 준호한테 전화해 주세요. 기자회견을 하고 싶다고.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몸이 많이 약해지셨는데. 괜찮아요. 이제 진짜 마지막이니까. 박만수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준호는 정희의 전화를 받고 급히 요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기자회견을 하시려고요? 응. 이제 그만 숨어 살고 싶어. 박만수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몸이. 준호야, 내가 평생 죽은 사람으로 살았잖아. 이제 살아있는 사람으로 죽고 싶어. 준호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3일 후 기자회견장이 마련됐습니다. 작은 회의실이었지만 기자들로 가득 찼어요. 박만수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는데 표정은 여전히 치매 환자처럼 멍해 보였습니다. 준호가 먼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호입니다. 오늘은 제 아버지와 함께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자들은 조용히 준호의 말을 들었습니다. 제 아버지 박만수는 1987년 탄광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회사의 압력으로 사망자로 처리되었습니다. 준호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0여 년 동안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치매 진단은 거짓이었나요? 준호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박만수는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 연기하셔도 돼요. 하지만 박만수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치매가 맞는 건 아닌가요?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계속 치매인 척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정희가 조용히 준호 옆에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대표님, 어르신이 진짜로 많이 약해지셨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정말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요? 아버지, 저 준호예요. 아들이에요. 박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호, 내 아들. 기자들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이게 연기인지 진짜인지 구분할 수 없었거든요. 준호는 마이크를 다시 잡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상태가 좋지 않아서. 하지만 그때 박만수가 갑자기 마이크를 달라고 손짓했습니다. 준호는 망설이다가 아버지에게 마이크를 건넸어요. 박만수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갑자기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만수입니다. 순간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1987년 탄광 사고에서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박만수의 목소리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죽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기자들은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제가 치매인 척한 이유는 제 아들이 저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으면 해서였습니다. 준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박만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회견장이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평생 죽은 사람으로 살았지만 오늘부터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박만수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제 됐냐? 준호는 아버지를 꽉 안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기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준호와 박만수는 조용한 곳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정말 치매가 아니었던 거죠? 박만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연기였는데 요즘에는 가끔 진짜로 헷갈려. 뭐가요? 내가 정말 내 아들인지 아니면 내가 꿈꾸고 있는 건지. 준호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진짜예요,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박만수는 더 이상 치매인 척하지 않았고 준호는 더 이상 회피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이제 진짜로 늙어가야지. 박만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요양원에서 나오세요. 집에서 모시겠어요. 괜찮아. 여기가 이제 내 집이야. 대신, 네, 가끔 놀러 와라. 진짜 아들처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아버지를 찾아뵐 수 있게 됐거든요. 기자회견이 끝난 지 한 달 후 세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탄광회사의 조직적인 은폐 공작이 밝혀졌고 생존한 임원들이 기소됐어요.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호의 회사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공장 부지 매각을 포기하면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고 몇몇 거래처가 계약을 해지했어요. 주가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재무이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이대로 가면 정말 어려워질 것 같아요. 준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려워지죠.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준호는 더 이상 예전의 준호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 부지에는 작은 기념관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만들어지는 광부들의 새벽이라는 이름의 기념관이었어요. 1980, 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희생된 노동자들을 기억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준호는 매일 오후가 되면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양복 대신 편한 옷을 입고 직접 벽돌을 나르기도 했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이런 일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공사 감독이 말했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버지가 평생 하신 일을 이제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거든요. 요양원에서 박만수는 더 이상 치매 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억력이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어요. 스트레스와 나이 때문이었습니다. 정희는 그런 박만수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어르신, 오늘 준호 대표님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래, 우리 아들이? 박만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 미소는 진짜였어요. 어느 겨울 오후 준호가 요양원을 찾았을 때 박만수는 창가에서 기념관 공사 현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뭘 보고 계세요? 저기, 새로 짓는 건물 말이야. 아, 기념관이요. 아버지와 다른 광부분들을 기억하는 곳이에요. 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구나. 이제 사람들이 기억해 줄 테니까. 아버지도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하실 거죠? 박만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글쎄, 그때까지 내가 기억할 수 있을까? 준호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억 못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기억할 테니까요. 그래, 내가 기억해주면 되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기념관이 완성되어 개관식이 열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사고 유가족들, 시민단체, 언론사, 그리고 지역 주민들까지 말이에요. 박만수도 휠체어를 타고 참석했습니다. 그의 기억은 많이 흐려졌지만 그날만큼은 또렷했어요. 기념관 안에는 당시 사고 희생자들의 사진과 이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박만수의 이야기도 전시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여기 아버지 이야기가 있어요. 준호가 설명하자 박만수는 전시판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내 이야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였나? 네, 아버지. 아버지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됐어요. 박만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개관식이 끝난 후 준호와 박만수는 김순자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순자도 많이 늙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어요. 만수야, 이제 속 시원하지? 응, 이제야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 순자는 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알아? 네. 내가 성공할 때마다 새벽에 나와서 자랑하곤 했어. 우리 준호가 또 승진했다. 우리 준호가 사업 잘 된다 하면서 말이야. 준호는 뭉클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준호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새벽에 왜 그렇게 나가셨어요? 정말 궁금해요. 박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새벽은 사람 마음이 제일 솔직해지는 시간이야. 그럼 그때 아버지는 무슨 마음이셨어요? 박만수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랑이었지.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포기 같은 사랑이었어. 준호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내려놓음이었던 거예요. 아버지, 이제 저도 아버지를 진짜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어떤 사랑인데?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요. 준호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놓지 않으려고 말이에요. 창밖으로 새벽 첫 버스가 지나갔습니다. 그 엔진 소리가 오래전 공장 기계 소리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누군가를 버리러 가는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소리였습니다.
박만수는 점점 기억을 잃어갔지만 준호는 아버지의 모든 기억을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아들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였거든요. 그리고 매일 저녁 준호는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그리움으로, 부담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긴 침묵이 드디어 끝난 것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